헷갈린다. 구애를 스토킹이라고 부르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시는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스마트워치 아무리 주면 뭐합니까? 스마트워치 눌러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5분 이상 걸리는데 문제는 가해자가 옆에 있으면 스마트워치 누르고 5분 이내에 사망하는 사건이 스토킹 살인 사건인데 지금 모든 스토킹 행위가 다 위험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요건을 살펴봐야 될 텐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지금 감시나 또는 강요 또는 뭐 그 외에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여러 가지 접근 CCTV 등에 이제 잡힐 만한 피해자는 불안감을 느끼는데 그런 이제 행위를 하는가 상습적인가 하는 것이 이제 주요한 요건 중에 하나고요. 아마 그 과정 중에 틀림없이 피해자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를 했을 겁니다. 더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느냐가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웬만한 구애 행위로 여성들이 공포심을 느끼지는 아마 않을 것인데 외국의 경우에도 스토킹 행위, 스토킹 범죄까지 이어지는 행위들은 대부분 기준을 레이셔널 피어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도 피어를 느낄 만한 공포심을 느낄 만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 거죠. 지금 헷갈린다. 구애를 스토킹이라고 부르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시는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이해도가 좀 낮다. 왜냐하면 이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감수성을 갖고 생각을 하지 않는 태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겠죠. 틀림없이 경찰에다 신고를 하게 됩니다. 공포심을 느끼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뭐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경찰에 신고를 안 할 정도의 스토킹이냐 아니냐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죠. 다음 달에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 입법된 지 1년이 되거든요. 사법기관에 따르면은 한 15,000건에서 2만 건 정도의 스토킹으로 신고된 사건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 다음 달이 되면 좀 더 정확한 통계를 알 수가 있겠죠. 지난해부터 이제 금년도 이번 사건까지 아마 인명피해를 당한 스토킹 피해자는 한 7, 8명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위험한 양상으로 전개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든 빨리 피해자 보호를 하고 가해자를 감시를 해야 되는데 어떤 대상 사건은 아마 전체 중에 한 10% 채 안 될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만 건이면 한 2,000건 정도를 정부에서 사법기관에서 개입을 하도록 법절차를 규정을 하는 게 지금 당장 필요해 보이고요. 그런 그 위험한 양상으로 전개될 요건은 사실은 지금 1년어치 사건들을 분석을 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이번 사건처럼 어떤 다른 성범죄 등 피해자 가해자 관계가 법적으로 이제 성립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해자에게 합의 종용을 한다거나 위협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되는 사건들이 아마 가장 위험하겠죠. 피해자에게 재차 보복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집행유예나 가석방이 된 제3자에 대해서는 전자감독을 하겠다고 법무부에서 이미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처분이 되기 전에도 지금 사건처럼 위험이 발생하니까 재판 결과를 기다리기에 앞서 좀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이 선제적인 스토커들에 대한 감시를 어떤 사법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 영장 청구를 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 이 부분은 검찰과 경찰이 논의를 해서 기준을 정해야 될 겁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스토킹 동종 전력은 없었는데 문제는 사실은 이미 피해자 가해자가 소송 중이었고 성폭력 처벌법으로 그리고는 뚜껑을 열고 보니까 운전자 폭행, 택시 기사 폭행 전력도 있고 음란물로 지금 벌금 전력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성적으로도 인식 자체가 일탈된 사고를 했던 사람일 개연성이 되게 높아가지고 피해자는 아마 관계를 이성관계를 뭐 연인관계라고 생각 안 했을 개연성이 많아도 문제는 스토커는 연인이라고 마구 우길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가지고 그런 내용을 구속영장 청구 시에
만약에 법원에 현출이 됐어도 구속영장을 인용을 안 해줬을 건가? 그거는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전과 기록은 왜 구속영장 초기 시에 연락을 할 수가 없었던가?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지금 수사권이 조정이 되면서 이게 상당히 좀 모호한 형태로 피해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방식보다는 권한의 싸움만이 부각이 되면서 사실은 지금 해야 되는 일을 해당 부처에서 잘 하지 못하게 지금 결과적으로 된 측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빈틈이 더 많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대체 어디서부터 이제 손발을 맞춰야 되는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반의사 불벌죄를 그대로 놔두는 동안은 피해자가 고소 정도를 하는 사건이고 고소 정도 해가지고는 피해자가 고소 취하하면 그냥 유야무야 되는 사건이다라는 인식 때문에 현장 경찰관들이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수사의 의지를 불태우기는 일단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를 일단 해주셔야 수사관들도 자유롭게 증거 확보도 하고 압수수색도 하고 뭐 이러한 재량권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놔두면서 피해자 보호만 하겠다라는 방식으로의 접근은 또 다른 희생양을 결국은 산출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 보호라는 게 사실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가해자를 관리를 안 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가해자는 마구 돌아다니는데 피해자만 누가 보호를 할 수 있어요? 스마트워치 아무리 주면 뭐합니까? 스마트워치 눌러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5분 이상 걸리는데 문제는 가해자가 옆에 있으면 스마트워치 누르고 5분 이내에 사망하는 사건이 스토킹 살인 사건인데 지금 피해자에게만 신변보호의 어떤 의사결정권을 모두 피해자한테만 다 떠다 맡기는 형태의 시스템으로는 생명권 보호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알기로는 경찰청에서 가지고는 있는데 그 기준이 효과적으로 뭐 잘 분류를 해내지는 뭐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집행이 잘 안 됐던 걸로 보이고요. 1년어치 사건을 분석하면 좀 더 정확한 기준을 마련할 수가 있거든요. 재차 지침을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위험한 방식으로 전개되는 경우, 뭐 지금 이번 사건처럼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데 피해자에게 헤드 종용을 하다 이제 죽이겠다고 위협까지 하는 이런 경우, 사실은 지금 만약에 반의사 불벌죄가 폐지되면 휴대폰에 있는 문자 기록 다 현출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문자를 위협하는 뭐 전자통신망법에 여러 가지 이제 조항들을 적용해서 수사를 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그걸 보면 지금 얼만큼 절박하게 피해자는 불안감을 느끼고 가해자는 계속 피해자를 종용하는지 하는 게 다 드러나니까 그런 기준들을 좀 더 확보를 하면 우리가 아마 위험한 스토킹을 추적하는데 현저한 도움이 아마 될 거예요. 예를 들자면 준수사항을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잠정 조치를 했어요. 그걸 위반을 해서 결국 죽인 사건이 2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잠정 조치를 위반할 때 그럼 벌금만 다투려면 주고 말 건지, 아니면은 그러한 잠정 조치를 위반하는 것 자체를 중범죄로 다스릴 건지,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까지는 구속영장을 한 번도 청구를 안 해봤는데 잠정 조치 위반 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을 시켜버리면은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이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피해자의 생명권 보호에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접근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접근을 자꾸 하면은 구속을 시켜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구속되기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피해자에게 접근을 안 할 테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건, 이런 종류의 사건들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보호의 대상, 감시의 대상이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왜 스토킹 하는 사람을 감시할 생각을 안 하고 매일 이제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자유로 구속하고 쉼터로 이동시키고 그렇게 해서 피해자한테 피하라는 식으로만 정책을 계속 보완하느냐.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하는 동안은 절대 뭐 마지막 순간까지 보호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24시간을 보호를 해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결국은 수사 과정 중에, 그러니까 재판 전에도
위험한 행위를 하는 것이 명확하게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시에 요즘은 포렌식 증거 같은 것들이 많아서 CCTV나 이런 것들을 보고도 얼마든지 증거 확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감시를 강제로 하죠. 전자 발찌를 채우는 전자 감도까지 하는 나라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뭐 인권 침해를 쉽게 하는 나라라서 선진국에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만 피신시켜서 생명권을 보호하겠다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그 구시대적인 접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 2차 가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일 중요한 건 인식의 문제예요. 인식. 이 문제의 핵심을 무엇이라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남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해 행위로 보느냐 아니면 피고인의 그냥 좀 순진한 구애 행위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2차적으로 딜한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좌우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가 진짜 필요하다. 아, 왜 위험한 위협을 왜 그걸 구애라고 계속 왜 오해하느냐.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오해가 거쳐지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아주 어릴 때부터 반복되는 교육, 남의 인권 침해하는 거를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여기는, 남들이 노하는 거를 굳이 뭐 싫다는데 계속 강권하는 이런 이제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아주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교육을 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외국의 영미권 국가는 no is no 이런 그 어떤 원칙을 아주 어릴 때부터 가르치잖아요. 남이 싫다는데 왜 자꾸 그렇게 강권해서 내가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까? 그게 무슨 구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식의 전환, 아주 어릴 때부터의 교육 이런 것들이 진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